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형입니다. 두통 한번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도 하고 알고 보니 다른 질환의 증상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 형태의 두통 가운데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위험한 두통에 대해서 전주대자연병원 신경과 허진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만큼 흔한 통증인 두통.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같은 단순 두통도 있지만 다른 질환을 알리는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부 특징적인 두통의 경우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두통일 수도 있다는데요.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위험한 두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과 전문의 허진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이 겪는 통증 가운데 가장 흔한 게 제 생각에는 두통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두통은 머리가 쑤시거나 지끈거리거나 욱신거리는 등 머리가 아픈 모든 증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두통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 인구의 7, 80%는 매년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통증이 두통인 건데 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두통의 분류를 국제 두통 질환 분류를 따르는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구분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원발성 두통 또는 일차성 두통이라고 부르는 범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질환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범주인데 뇌종양이라든가 각종 뇌혈관 질환 또는 뇌염 이렇게 뭔가 뚜렷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뇌신경통이나 기타 안면통이라고 하는 범주인데요. 네. 우리가 3차 신경통 또는 설인신경통, 후두신경통 이렇게 표현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질환들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세부적으로는 그 아래에 굉장히 다양한 아형들의 두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릴 이 두통들은 이런 범주에 속하는 학술적인 분류나 세부적인 그런 학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 평소에 지내시면서 경험할 수 있는 두통들 중에 지금 빠르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아니면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두통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통 중에 위험한 두통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두통이에요? 첫 번째는 갑자기 심하게 발생하는 두통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벼락 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지내시면서 한 번쯤은 압정이나 이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을 발로 밟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두통, 통상 1분 안에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머리가 깨질 듯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한 두통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든가 아니면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 또는 뇌동맥 박리 같은 심각한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빠른 진단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때는 빠르게 병원에 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은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면 안면마비라든가 한쪽으로만 팔다리의 마비 증상,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근력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또는 말이 어둔해진다거나 아니면 평소하고 다르게 사물이 두 개나 세 개로 갈라져 보이는 증상 또는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명이 생기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과 두통이 같이 동반된다면 또는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된다면 이건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자세에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가령 갑자기 누웠는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혹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두통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자세에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도 위험한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두통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세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가령 누워있을 때 심해진다거나 또는 앉거나 일어섰을 때 심해지는 두통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뇌압의 변화에 따른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즉 두개골 내부는 한정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내부 압력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뇌종양같이 머리 안에 뭔가 공간을 차지하는 뭔가가 생기게 되면 네. 머리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게 두통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누워있을 때 더 심하게 두통을 호소하게 되거나 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뇌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에도 두통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두개내 저합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주로 앉거나 일어서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자율신경 기능 부전에 의해서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립 상황 시에 주로 심해지는 두통을 주로 호소하시게 되는데 네. 이런 질환들은 자칫 편두통으로 오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으로 잘못 진단되게 되면 충분하게 이제 치료를 받으셔도 원인 질환이 교정되지 않으면 네. 두통이 호전되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세 변화에 따른 두통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두통이 이 발열과 구토가 동반된 두통은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폐에 생기면 폐렴, 장에 생기면 장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발열과 구토, 오한, 그리고 전신 근육통이나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다른 염증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는데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이거는 뇌수막염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라서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목 근육에 강직이 생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였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뇌수막염을 조금 더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는 뇌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네. 상황에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네. 그러니까 용변을 보다가 어떤 분께서 뇌압이 상승을 해서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 예.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뇌출혈이 오기 전에는 또 두통이 먼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가령 이제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또는 코를 풀 때라든가 울거나 울 때 또는 무거운 것을 들 때 아니면 용변을 보다가 이렇게 힘을 줄 때 네.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뭔가 머리 안에 압력이 올라가는 위험한 그런 두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빠르게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두통 중에 하나가 암 환자들이나 명역 억제 상태의 환자들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뇌종양이라든가 뇌 신경계 염증 또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제 면역 억제 상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령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이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특정 질환들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그걸 장기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통이 발생했을 때 병원 진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두통이라고는 편두통하고 그냥 두통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참 종류가 다양하네요. 예,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두통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지. 네. 우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두통이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령 두통의 발생 시기라든가 발생 부위, 발생 강도, 빈도 그리고 두통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두통의 징후들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하게 되고 네. 또 어떤 환자분들의 증상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두통일지 추론을 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뇌병변이나 뇌혈관 질환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 뇌 CT라든가 뇌 MRI 또는 뇌 MRA를 시행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또는 혈액 검사라든가 자율신경계 검사, 뇌척수액 검사들도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방법을 보면은 뇌 CT, 뇌 MRI, MRA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MRI와 CT는 영상을 얻는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CT는 X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원리이고 MRI는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뇌 CT 같은 경우는 뇌 두개골의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뇌출혈 또는 뇌 안에 이 석회화된 병변을 찾는 데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뇌 MRI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라든가 뇌종양 또는 뇌 신경계에 생기는 염증 등을 감별하는데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급성기 이 뇌경색의 경우에는 CT로는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MRI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MRI와 MRA는 사실 같은 장비를 이용하는 검사인데요. 진단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MRI는 뇌 조직을 보는 검사라면 MRA는 거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진행할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두통들은 MRI와 MRA를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CT를 한번 촬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공포감을 느끼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이 사실 인체에는 위험하지는 않는 거죠.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경험하셨던 그런 몸이 뜨거워지는 증상들은 조영제라는 이제 병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특수 약품을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이 몸에 그 약품이 들어왔다가 체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빠져나가게 되면 증상은 소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 조영제의 과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가볍게는 가려움이라든가 두드러기, 구역감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성 쇼크가 온다든가 심정지나 호흡 부전 또는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확률이 빈도가 높은 그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자의 사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네. 또 환자의 진단에 맞게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상학적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걱정 때문에 검사를 지연하게 되고 진단이 늦춰지는 것보다는 그런 낮은 발생 확률의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네.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그 MRI를 찍으실 때 좀 불안하거나 또는 폐쇄공포증을 느끼거나 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안정제를 소량의 안정제를 투약을 하는 것도 쉽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이제 두통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뭐 진통제나 두통약을 먹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거는 어때요? 좋습니다. 다만 이제 두통이 생기는 발생 상황과 그 강도가 중요할 텐데요. 가벼운 두통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진통제를 드시고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위험한 두통들의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위험한 두통들의 경우는 치료가 지체되거나 진단이 늦어졌을 때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빠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뇌 CT, 뇌 MRI, MRA 뭐 이런 영상 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특히 그 MRI 영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MRI를 뭐 다시 찍어야 된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꼭 반드시 재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두통이 이제 일주일 전에 발생했는데 이전에 찍으셨던 사진은 1년 전 사진이라고 하면 1년 전 사진으로 지금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촬영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상도의 문제인데 MRI 장비가 모든 장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핸드폰 카메라하고 좀 비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최신 폰을 사게 되면 카메라 화소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령 구형 폰 같은 경우는 화소가 좀 떨어지게 되고 사물을 찍었을 때 해상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MRI 장비도 비슷한데요. 해상도가 낮은 장비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도가 높은 고해상도 MRI로 재촬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래야 내 이제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내 세부 작은 병변까지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상도 차이 때문에 MRI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러면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두통은 정말 살면서 흔하게 겪는 질환인데요. 가령 스트레스를 받아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술을 많이 드신 날, 다음 날 아침에도 두통은 충분히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끼 식사만 못 하셔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모두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 두통들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장애를 남기거나 더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오셔서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허진영 과장과 함께 위험한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만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철에 복용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천식, 우울증, 알레르기와 관련된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성분에 따라 탈수증을 일으키거나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더운 날에는 무리한 활동은 삼가면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